자, 오늘은 세 번째, 당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을 건국한 사람은 당고조 이연입니다. 그래서 장안을 도읍으로 하여 당을 건국하였고요. 분열돼 있던 수나라 이후에 또 분열돼 있던 중국을 다시 재통일했죠. 자, 그 다음에 당태종 이세민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은 삼성 육부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율령체제, 그리고 과거제 이런 거 정비해가면서 체제를 아주 잘 갖춰갖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종대왕과 같은 위치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아주 태평성대로 유명했던 그런 황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방원이랑 좀 비슷해요. 이방원이랑 좀 비슷해서 아버지를 이제 황제로 만드는데 킹메이커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형 동생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고조를 퇴위시키고 황제를 좀 생탈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좀 제도를 좀 아주 잘 정비했던 그런 인물이죠. 자, 우리 이 제도 부분은 안 합니다만 토지제도는 뭐 균전제, 부병제, 조세제도는 조용조 이 부분은 뭐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당의 쇠퇴와 멸망 봅시다. 8세기 중엽에 이제 안사의 난 이후로 이제 중앙 한강과 외척의 대립 거기에 지방 절도사들이 난립하면서 서서히 쇠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안사의 난은 안록산이랑 사사명이라고 하는 절도사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난 이후에 이제 완전히 이제 지방 절도사들이 하나의 제후처럼 또 틀고 일어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요 절도사들이 지방의 뭐 행정권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군사권 이런 것도 다 갖고 있었고 특히나 이제 안록산 같은 경우는 당 병력의 거의 37%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아주 큰 세력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까 이걸 진압하는데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또 다시 농민 반란, 황소라고 한 사람이, 하필 이제 성이 황이고 이름이 소로서 황소인데 사람입니다. 그래서 황소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농민 반란이고 한 10여 년간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절도사였던 또 절도사죠. 그래서 주전충에게 결국은 멸망당하면서 당도 무너지고 맙니다. 자, 그 다음 당의 문화는 보지 않습니다. 넘어가고요. 동아시아 문화권은 잠시 보겠습니다. 공통된 문화 요소는 한자, 유교, 불교, 율령 이런 게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고요. 이 영향권에 드는 나라는 한반도 그리고 만주, 그래서 우리나라죠. 그리고 일본, 북부, 베트남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장안성가, 뭐 발해의 상경성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죠. 그런 거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자 이러면 또 다시 분열기 지나갑니다. 자, 당이 무너지고 나서 5대 19기라고 하는 또 혼란기가 나타났고요. 이걸 수습한 사람이 또 마찬가지로 절도사입니다. 절도사 조광윤이 이제 송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하고요. 이 사람이 송의 태조가 됩니다. 자, 이 사람이 황제가 됐을 때 자신이 절도사 출신이기도 했고 이런 상황을 맞이했던 게 결국은 절도사들의 힘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된다는 걸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황제가 군사, 행정, 재정 등 국가 권력을 전부 장악하는 이런 지배체제를 갖춰갖고 중앙집권 체제죠. 거기에다가 이제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관들을 우대하고 무신들을 좀 무시한다기보다 무신들을 되게 좀 권력을 뺏으려고 했던 거죠. 절도사들한테서. 그리고 과거제 이런 걸 강화하면서
완벽하게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로 이제 사대부 중심의 사회가 형성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황제권도 매우 강화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문치주의로 인해서 군사력도 엄청나게 약화가 됐고, 그로 인해서 당시 이제 커져가고 있던 이민족들에게 평화를 대가로 엄청난 공납을 바쳐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 거기에다가 문치주의 하면서 행정관들 좀 많이 늘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보수도 많이 줘야 됐고, 그래서 재정이 매우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안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국가재정도 확보하고 군사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일종의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새로운 법이라고 해서 신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반대했던 구법이라고 하는 구법당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수파의 반대로 결국은 실패한 이후에 국력은 다시 더 약화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쪽에서 열심히 성장했던 금에게 이제 하북 지역을 빼앗기고 양쯔강 이남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강남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남송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카리안이라 붓으로 문치주의 얘기고요. 여진족 금이죠. 송은 항복합니다. 송의 경제 발전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죠. 안 보기로 했습니다. 문화도 안 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정보광조라고 제가 수업 때 얘기했었는데 여러 이제 이민족들의 제국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라라고 이제 거란족이죠. 거란족이 세웠던 거고, 그래서 거란 문자도 얘들은 사용했고요. 화북의 연은 16주를 차지하게 되면서 송과 대립이 나타나는 시작됐고, 그리고 이중 통치 체제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탕구투족이 세웠던 이제 서하제국, 이 사람들은 얘들은 비단길의 동서무 영역을 장악하면서 중개무역으로 아주 큰 이익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송나라가 얘들을 좀 요를 좀 몰아내려고 금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하북을 차지한 아니죠. 송을 남쪽으로 금을 끌어들이는데 결국 이게 이기고 나서는 다시 이제 밀리게 되죠. 자기들이 오히려 또 여진족에게 밀리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송은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서 금이 요 하북을 차지하게 됐고, 그리고 여진문자, 이중통치체제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중통치체제라고 하는 게 유목민족은 그냥 자신들의 원래 전통적인 부족제대로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농경민족은 군연제로 좀 다스리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몽골 제국이 서서히 성장하면서 오게 됩니다. 요걸 통일시켰던, 분열되어 있던 몽골을 통일시켰던 사람은 바로 태무친, 칭기즈 칸이죠. 이 사람이 몽골 제국을 건설하게 되면서 점차 중국 대륙으로 오게 되고요. 결국은 남송이랑 손을 잡고 금을 몰아냈는데 마찬가지로 역사는 반복됩니다. 몽골이 또 요 송을 완전히 다 그때 이때는 남송이죠. 남송까지 정복하게 되면서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는 쿠빌라이 칸 때고요. 그래서 몰아내고 중국 지역에 원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도, 베이징으로 천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자, 앞서 우리 봤던 상황이 요건데요. 원래 이제 송이 있었고요. 거란족을 통일한 건 누구라고 했죠? 네, 야율아복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요라고 하는 제국을 만들고 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이쪽엔 서하라고 탕구투족이 세운 게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요가 이제 매우 거대해지면서 전부 다 침략을 감행하게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고려의 북쪽 지역에서, 만주 지역에서 백두산 지역이죠. 그래서 여진족이 금을 세우게 됐고요. 그래서 송이 요 금이랑 이제 손을 맺고 요를 같이 칩니다. 그래서 요는 몰아내고요. 그래서 금이 요 전체를 또 차지하게 되는데 이 금이 너무 커지니까 또 송이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이 더 내려왔고 하북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송은 내려가서 남송이 되죠. 강남으로. 그런 상황에서 몽골이 점차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몽골이 점차 서를 정복하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또 얘들 이용해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손을 맺고 금을 칩니다. 네, 금을 치고 났더니 몽골이 또 다 차지해버렸고 남송까지 정복하게 되면서 원 제국을 세우게 되죠. 자, 원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원은 쿠블라이 칸 때 아까 봤듯이 건설이 됐고요. 베이징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남성을 정복했고 서민 문화의 발달, 우리 문화 부분은 보지 않습니다만 이건 넘어가고요. 다음에 원의 통치 방식, 요거는 좀 잘 봐둡시다. 그래서 대외 정복에 협력한 정도에 따라 민족을 차별 대우한다고 했죠. 그래서 신분 구성을 보면 사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건 요 남인인데 남송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항했던 요 남송 사람들은 남인으로 가장 멸시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한인. 여기에는 기존에 뭐 한족도 있었고 여진 그리고 거란, 고려인 뭐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애들이 바로 생목인이죠. 말 그대로 눈목자거든요. 눈의 색깔이 다른 애들인데 대체로 뭐 유럽 애들도 있지만 이슬람 그리고 서역의 페르시아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에 아주 협력을 잘해주면서 재정이나 경제 이런 거 담당했고 길잡이도 되어주고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중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르코 폴로 이런 사람도 있죠. 유럽인들 중에서도 이제 와서 이제 쿠블라이 칸한테 아주 중용받았던 인물들도 존재합니다. 마르코 폴로는 나중에 돌아와서 동방견문록을 썼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소수의 몽골인은 지배층으로서 정치 군사권을 독점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몽골인 제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한족들에게 아주 이제 불만을 심어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서교역망의 통합 아마 여기까지 보면 우리 끝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몽골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넓은 유라시아 전체를 이어주는 대규모 육상 교통로가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중요 부분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역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의 요지에 약 40km마다 설치했고요. 요거는 일종의 이제 숙식 제공하는 여관 같은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말을 갈아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역이죠. 말 그대로 역. 우리 기차역 할 때 그런 역. 그래서 기차가 없는 시대니까 말이죠. 그래서 말을 갈아타고 갈 수 있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운하를 정비하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강남의 물자를 되도록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세계적인 무역항들도 막 생겨나고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의 교역권으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동서문화 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지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원나라 몽골인들이죠. 이때 또 이슬람 문화가 유입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각종 막 종교 이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됩니다. 아주 개방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제적인 문화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나고요. 종교의 자유가 더 허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온갖 세계 종교들이 다 들어오는 이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이제 몽골인들에게 지배를 받았던 시대이긴 하지만 문화적으로나 뭐 전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동서 문화가 교류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요 원나라였기도 합니다. 일단은 우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